안녕하십니까. 4급 배정한자 풀이요 31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앞으로 여러분이 몇 번만 더 하면 4급 배정한자 풀이가 다 끝나게 되죠. 중요한 거는요, 그만큼 여러분이 한자에 대한 풍부한 이해력도 같이 성숙했으면 합니다. 왜냐고요? 그랬을 때만 한자는 이해되고 설득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지, 만약 무조건 외운다면 부작용만 낳겠죠. 부작용이라 하면 머리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하나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눌 줄을 압니다. 즉 나무목의 옆에 표할표라는 글자로 나눌 줄 알게 되죠. 즉 무슨 얘기냐, 나무의 높이 튀어오른 곳인 나무의 끝을 뜻하다가 나중에는 나무 끝 위에 무언가 표식을 해놓게 되죠. 그래서 표적 또는 표시, 목표 이런 의미로 이것을 표할표라고 하자 해서 표할표자입니다. 지금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왜 이쪽 부분을 설명 안 해주느냐고요. 이 부분은요, 바로 이 다음 글자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글자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죠. 중요한 건 나무 끝 위에 매달았던 어떤 표해놓았던 부분이었다 해서 표식, 표적, 또 목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무에 표현해 놓는 겁니다. 사실 노란 손수건도요, 나무에 노란 손수건 메워 놓기로 표한 거죠. 그것처럼 무언가 나무에 묶어 놓고 목표를 제시하고 무언가 표시해 놓는 걸 표라고 합니다. 표준, 이정표, 그 다음 표지, 이때 이걸 알식으로 읽으면 안 되죠. 왜냐고요? 표할표, 기록할지, 널판하면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이걸 표식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정표는 뭡니까? 마을의 어떠한 길들을 표해 놓는 게 이정표입니다. 사실은요, 이정표는 제 친구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글자 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가 바로 앞에서 표할표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던 글자죠. 표표. 과연 어떤 글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영어에서 이 글자를 뭐라고 해놨느냐면 티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이걸 표표라고 해서 티켓이란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어원이 깊숙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불꽃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는 데서 불이 높이 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후에 불꽃이 높이 솟아오르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사람이 알죠. 사실은요, 봉화나 어떤 것도 불꽃이 높이 솟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밑에 그 불화를 보일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것은 무슨 표식을 알리는 표다 해서 이것을 표표라고 바꿔놨고요. 차표나 쪽지표 이렇게 이제 요즘은 바뀌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티켓이라고만 옮겨놨다면 어원이 좀 이상하죠. 왜요? 우리한테는 쪽지라는 뜻도 있거든요. 표결하다, 투표하다, 개표하다 할 때는 전부 표자입니다. 표자의 어원은요, 이 보일시자가 원래는 불화였고 그 불을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손으로 무언가 계속 일으켜 세워서 불이 확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것이 무슨 표였다 해서 이것이 표로 바뀌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도요,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을 감동시킬 땐 그래도 불꽃놀이가 제일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풍성할 풍자, 풍년 풍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원래 의미는 이 구불국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즉 무슨 얘기냐, 매산 안에다가 그 다음 이게 무언가 어우러질 봉, 소위 말하면 무언가 굉장히 복잡하게 풍성하다라는 뜻을 나타낸 거죠. 즉 산 안에 무언가 어우러지게 계속 풍성하게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제기그릇 위에 풍성하게 쌓아놨다. 이것은 왠지 모르게 넉넉하죠. 즉 제사를 지낼 때 제기그릇 위에 곡식은 넉넉하게 놓습니다. 3개가 됐든 5개가 놓든 제기그릇이 요만하다면 음식은 굉장히 풍성하게 놓죠. 그래서 이게 풍성할 풍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우리 풍부하다, 풍족하다, 그 다음 풍만하다 라고 할 때는요, 전부 풍성할 풍자입니다. 사실 주는 인심만큼 풍성해야 될 것이 없죠.
받는 것만큼 너그러워야 할 마음이 없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제기 그릇 위에 올려놓는 그 곡식은 여전히 풍성합니다. 그런데 나누어 먹는 마음만큼은 풍성하지가 못하네요. 이 글자를 보니까 풍년이다, 풍만하다, 전부 다 무언가 모르게 넉넉한 인심입니다. 또 다른 글자 하나 만나볼까요? 이번 글자는 피곤할 피자네요. 사실 피곤한 기색은 사람 얼굴에 제일 먼저 나타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병들 병이라는 걸 여러분이 배웠고요. 이건 가죽 피자입니다. 살갗피라고도 하죠. 소위 말하면 뭐냐? 살갗이나 어떤 가죽에 병든 기색이 나타난다 해서 이것이 뭐냐? 피곤할 피다라는 글자입니다. 피곤할 피 합쳐서 고날곤 합쳐서 피곤, 피로 피폐해졌다 할 때 이 피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곤할 피자입니다. 여러분 삐지더라도요. 피하고 삐지지는 마십시오. 왜냐고요? 피곤하거든요. 그 다음 글자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피할 피자네요. 사실 이 피할 피자를 잘 보면요. 어원에 약간 변형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안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임금벽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글자의 어원이 여기에서 이 어원은 이렇게 무언가 비킬 벽, 소위 말하면 치우칠 벽이었다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비켜서 간다는 데서 이건 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똥이 이 방송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띠리리로 하겠습니다. 띠리리가 더러워서 피하지 누가 무서워서 피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띠리리는 어쨌든 띠리리예요. 중요한 게 뭐냐? 마찬가지로 무언가 치우쳐서 피해서 간다는 데서 피할 피자예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피해도 만나는 게 왼숲디다. 왼수는 꼭 피하려면 거기에서 만나요. 그래서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왼수 맺지 마십시오. 기피하다, 도피하다, 피서하다. 이 피서라는 건 더위서죠. 더위를 피하는 게 피서예요. 그러니까 피서가 꼭 무언가 멀리 가는 게 피서가 아니고 더위를 피하면 피서죠. 가장 좋은 피서는 여름날에 은행에 가는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하더군요. 네, 저 학생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머리가 벗겨졌다고. 원래 제가 공짜는 안 좋아해요. 왜요? 공짜 뒤에는 왠지 가슴이 아픕니다. 네, 머리 벗겨진 거 공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야, 다음 글자 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하나다, 한되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음심, 심방면 옆에 그칠간, 소위 말하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머물러 있는 감정이 뭐냐? 이건 원한이요, 한스러운 거다 해서 한한자입니다. 이것을 한알한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한알한은 이 앞에 언덕이라는 것이 옵니다. 이것은 한한입니다. 즉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감정, 원한이란 얘기죠. 한단, 원한, 통한 전부 다 한입니다. 그래도 한 중에 한은 여자의 가슴에 있는 한이죠. 남자들은 절대로 여자를 울리지 마십시오. 남자는 눈으로 울지만요. 여자는 가슴에 맺히는 법이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속에 머물리는 감정은 한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하나 알아볼까요? 이번 글자는 한알 한자입니다. 앞에 글자가 한한이라면 이번 글자는 무언가 하나다, 제한하다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언덕이죠? 그 옆에 머무르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높은 언덕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지 못하고 그친다는 데서 이것은 한정되는 거다 해서 한정할 한, 나중에는 이것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한할 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한할 한은요 절대 감정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한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한, 한계, 권한할 때 이 한은 전부 뭔가 울타리가 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을 한정이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다라고 해놔서 한할, 한이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또 다른 글자 하나 볼까요? 이번 글자는 한가할 한자입니다. 한가한 거 무지하게 좋은 거죠. 같이 볼까요? 문문 안에 나무목. 나무하고 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이 되겠지만요. 본래는 문 사이에
나무를 놓는다 해서 이게 문지방이나 칸막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달월이랑 같이 쓰여서 문틈에 달이 비치면 한가로워 보인다 해서 한가할 한자와 같이 쓰였죠. 즉 우리가 큰 집에 들어가면은요,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나무가 보이고 정원이 보이죠. 이러한 집은 한가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가할 한자죠. 한가하다, 한산하다, 한적하다 할 때 이 한은요, 무엇인지 모르게 한가한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궁궐에 가보면 문을 열고 나무가 보이죠. 참 한가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이지 않죠. 이래서 한가할 한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한거하다,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게 겨룰 항자인데요. 손으로 높이 든다. 이게 높아질 항자거든요. 손으로 높이 든다는 데서 이게 들 항자였다가 나중에는 손으로 막다, 겨루다라는 뜻으로 막을 항, 겨룰 항자가 됐죠. 항의하다, 항거하다, 항생제. 이럴 때는요. 이게 무언지 모르게 겨루다라는 항생제는 뭐냐? 인체의 생명력을 겨루게 하기 위해서 놓는 약이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겨룰항이라는 뜻만 알더라도 이러한 어떤 단어들이 조금은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한자가 어렵다고 해도요. 이해하면 쉬운 법이고요. 이해하지 못하면 외워야 되는 기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높아질 항자가 들어갔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주라는 거 배웠죠? 이건 배라는 거고요. 아니 우리 소위 말하면 이 사람 몸에 있는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배에 또 높아질 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자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배로 높아지도록 나아가는 배. 그래서 이거 배 항자였다가 배로 건널 항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하면요. 항공기 하면 꼭 우리가 저기 비행기만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항만이라고 그래서 배가 드나드는 곳도 항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모양이 배처럼 생겼었다고 이해했던 거죠. 비행기를 처음 본 사람들이. 그래서 배 항자를 넣어놓은 거고요. 난항, 즉 배로 건너가듯이 건너기가 어려운 것이 난항입니다. 그 다음 취항, 배가 갈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항공기가 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취항입니다. 사실은요. 이 배항이라는 글자가 꼭 배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배는 배인데 쪽배처럼 작은 배가 아니고 더 큰 배를 항이라고 한 겁니다. 항구, 항만 할 때 항만 이건 나중에 알면 여러분이 놀라겠지만 항구항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 글자도 이때 항만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자요? 바로 항구항자요. 같이 볼까요? 지금 보니까 물의 거리 항자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물 중에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가 뭐냐? 그게 항구다 해서 항구항자거든요. 우리 어항, 공항, 귀항 할 때 사실 공항하면 우리가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공항이죠. 그래서 앞에 배항자 썼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항구항을 쓴다는 거예요. 공항할 때는 꼭 항구항자입니다. 또 어항, 귀항 전부 다 항구항자죠. 즉 물이 거리, 이게 거리항자니까요. 물이 다닐 수 있는 물 중에서 거리처럼 다닐 수 있는 것이 항구입니다. 사실은요. 배나 비행기는 아무 데로나 다니는 것이 아니죠. 꼭 사람이 마을 안에 거리가 있는 것처럼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항구입니다. 그래서 항구 항자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이해되다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게 무슨 자냐면 뿔각자고요. 이게 칼도구 소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의 어떠한 뿔을 칼로 풀어 헤친다. 사실 제일 먼저 도살장에서 고기를 잡으면요. 소나 어떤 짐승을 잡으면 제각각 풀어내죠. 안심 부분, 또 사퇴 부분, 다리 부분, 꼬리 부분, 머리 부분. 이것이 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요. 칼을 가지고서 소를 잡아 뿔을 제각각 해부한다는 데서 원래는 가르다, 풀다 또는 이해되다라는 뜻으로 풀해자가 되었죠. 우리 해산, 이해, 오해 할 때 이 해는요. 전부 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understand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풀다라는 개념 속에 조금
소속된 거지 understand라는 것 자체가 풀 해자의 그 어원을 충분히 담아낸 것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기에서는요, 풀어 헤치다라, 해부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왜? 어원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사실 수많은 한자가요, 좀 잔인하게 만들어진 글자도 있습니다. 이번 글자 한번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요, 돼지해라는 글자입니다. 사실은 이건 돼지해라는 뜻 외에도 단단해 또는 구들해라는 뜻도 있거든요. 즉, 나무 중에서 어떤 씨앗에 달린 그 과일 중심 부분이 단단한 곳, 굳은 곳이 뭐냐? 씨다, 씨 부분이다 해서 씨핵자입니다. 핵무기, 핵심, 폐결, 핵할 때 이 핵은 시 핵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핵심을 이해했다는 것은요, 즉 수많은 부분 중에서 단단하게 굳은 중요한 부분을 알았다는 거죠. 나무에 달린 과일의 단단한 부분, 그건 시라는 얘기죠. 이처럼요, 한자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쉬운 글자들을 이해한 다음에 접근하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하나 볼까요? 네, 시골향자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이것은 양쪽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고요. 이것은 왠지 밥이 좀 고소할 흡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밥식자에 들어가는 어원이거든요. 사람 인변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밥식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이게 밥이라면, 흰 쌀밥이라면 이게 숟가락을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밥 고소할 흡자입니다. 양쪽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밥이 고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즉 뭐냐? 밥을 먹는다는 것이 사실은 밥을 같이 먹다라는 뜻이었다가 나중에는 시골 마을의 뜻으로 어원이 변한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시골 밥맛은 잊혀지지가 않죠. 고향, 이상향, 향수할 때 이것은 전부 시골향이란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시골향은요, 어원은 두 사람이 밥을 고소하게 같이 먹는 겁니다. 사실 고향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밥같이 먹던 그 밥맛이었겠죠.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시골 밥상이 인기가 있답니다. 사실은요, 시골 밥상 자체가 맛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맛있는 거냐면 배고픔과 또 다른 기억이, 아름다움이 맛있게 만드는 거죠. 더 중요한 건요, 옛날 시골 밥에는 절대로 공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공해였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하나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향기향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벼화 밑에 나릴이죠. 그러나 어원을 보니까 기장서 더하기 뭘로 되어 있다? 달감이었다는 거죠. 옛날 배고팠던 시절에요, 이 기장이라는 것은 그 오곡 중에 하나죠. 우리가 먹기에는 좀 거칠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장이 익으면 맛있게 익었을 때는 향기가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장이 달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걸 먹어보거나 맡아봐서 향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기향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곡식에 어떤 익었을 때 나는 향기, 그것이 향기로 굳어진 거죠. 향료, 묵향, 향수할 때 전부 다 기장이 익었을 때 달았다는 느낌, 그 속에 향이 있습니다. 향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향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향수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